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대단함입니다. 그들의 준비성,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독일의 한 여성이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파리 올림픽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글을 올린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뮬러입니다. 28살이고 독일 출신의 스포츠 물리치료사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에 독일 선수단의 지원 스태프로 참가 중이에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건 어릴 적 체조 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은 경험 때문이에요. 그때 저를 도와준 물리치료사 덕분에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어릴 때부터 체조에 푹 빠져 있었던 저는 독일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어요. 매일 6시간 이상 훈련하며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워왔죠. 하지만 16살 때 전국대회 도중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그 순간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만난 물리치료사 마르쿠스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제 몸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제 마음까지 보살펴 주셨거든요. 마르쿠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비록 선수로 복귀하진 못했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마르쿠스 선생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선수들을 돕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프랑크푸르트 대학 스포츠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스포츠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어요.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스포츠 클리닉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도 쌓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커져갔어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주니어 팀에서 시작했지만 곧 시니어 팀으로 승진했죠. 그동안 월드컵, 세계선수권 등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했어요. 매 대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림픽은 모든 스포츠인의 꿈이잖아요. 선수로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파리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CBS 파리 주민이 온라인에 올린 글처럼 파리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오지 말라며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우리나라에 오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곳곳에 보였어요. 아니, 자국에서 세계 최대 축제라는 올림픽이 열리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오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알고 보니 파리 시민들의 불만은 이해할 만했어요. 올림픽 기간 중 파리 메트로 요금이 2배로 올랐고 177개의 역사가 봉쇄되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직원들을 위해 캠퍼스를 비워야 했고 임대료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파리는 예상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최근 미국 델타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에드 바스티아는 고객들이 파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델타 항공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에어프랑스 KLM도 같은 기간 동안 최대 1억 8천만 유로의 매출 손실을 전망했죠. 회사 측은 전 세계 고객들이 파리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원래 저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고 노력하죠. 이건 아마도 제가 체조 선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아요. 체조는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편이에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치료 기법도 배우려고 애써왔어요. 의학 저널을 구독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며 항상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파리의 기후, 시차 적응법, 현지 음식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조사했죠.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고 선수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파리의 기후에 맞는 컨디셔닝 계획도 세웠어요. 심지어 프랑스어도 조금 배웠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어요. 파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 올림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선수촌 숙소였어요. 공항에서 긴 여정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선수촌에 도착했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골판지로 만든 침대였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잠깐 앉아보니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체조 선수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이 침대는 선수들의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특히 역도나 레슬링 같은 무거운 체급 선수들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걱정되더라고요. 게다가 방은 비좁고 답답했어요. 2인실인데 짐을 풀어놓으면 몸 하나 돌릴 공간도 없을 정도였죠. 에어컨도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여름 파리의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막막했죠.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도 역시나 더웠어요. 그보다 문제는 모기떼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모기가 너무 많아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어 이렇게 더운데 창문까지 닫아놓고 자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문제였어요. 수압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선수들이 경기 후 제대로 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근육 이완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게 정말 올림픽 선수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케어해야 할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에 빠졌죠. 두 번째 문제는 식사였어요. 선수들을 위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단백 식단이 필수적인 선수들에게 채식 위주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수들의 영양 섭취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종목의 선수들에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메뉴는 대부분 채소와 곡물 위주였어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영양사와 함께 즉시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경을 생각하는 올림픽이라는 말뿐이었어요. 물론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메뉴의 질도 문제였지만 양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체급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수영이나 육상 같은 고강도 종목의 선수들은 항상 배를 고른 것 같았죠. 하루에 몇천 칼로리를 소모하는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었어요. 일부 선수들은 자비를 들여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였죠. 외부 음식을 먹기 위해 훈련 시간과 휴식 시간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선수들도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의 다양성 부족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은 듯 했죠.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되는 선수들도 있었죠.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경기 일정에 따라 식사 시간이 유동적이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선수들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선수들의 영양 섭취와 컨디션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수단의 대처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더라고요. 한국체육회는 선수들을 위해 15명의 조리사를 파견했다고 해요. 그들은 7월 12일부터 프랑스 파리 외가 콩테블로에 있는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센터에 마련한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퐁텐블로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까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하루 2번씩 배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준비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죠. 세 번째 사건은 정말 아찔했어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서 일어났죠.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버스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때 갑자기 한 선수가 실신하는 걸 목격했어요. 물. 빨리 물 좀 가져와요.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소리쳤어요. 심장이 거의 멎는 줄 알았죠.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게 정말 올림픽 맞나 싶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다행히 그 선수는 빠르게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셔틀버스 탑승을 꺼리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실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버스 안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탈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열사병 초기 증상을 겪기도 했죠. 특히 더위에 약한 북유럽 선수들은 큰 고통을 겪었어요. 대회 조직위에 항의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더운 날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각자 대비해야 할 문제죠.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 이후 우리 팀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에게 개인용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고 충분한 양의 물과 전해질 음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했지만 대회 조직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한계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수단의 대처가 또 한 번 돋보였어요. 대한탁구협회는 유독 버스 탑승 시간이 길었던 선수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의 차량을 렌트하고 경기장 인근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했다고 해요. 이런 지원 덕분에 임종훈, 신유빈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땄고 이는 12년 만의 쾌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한수영연맹 역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6명의 선수가 선수촌 외부 호텔에서 머물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이런 준비와 대처 능력이 정말 부러웠어요. 네 번째는 보안 문제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일부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선수들을 안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 경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많은 선수들이 불안에 시달렸죠. 저 역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이 사건 이후로 선수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일부 선수들은 귀중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는 훈련과 경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수촌 내부 보안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있었던 거죠. 이는 선수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어요. 더구나 이 사건 이후 선수들 사이에서 불면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선수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저의 역할은 단순히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만을 돌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죠. 하지만 저 자신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저는 다음 날의 대책을 고민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선수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선수단의 지원팀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침착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분할 수 있나요? 한국팀의 김민수 트레이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이미 모든 상황에 대비해 왔거든요.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쩌면 이들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김민수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팀은 자체적으로 숙소를 마련하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고 해요. 심지어 이동식 물리치료실까지 갖추고 있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준비할 수 있었나요? 김민수 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죠.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거 올림픽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촌 근처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곳에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편안한 침대는 물론이고 최신식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문제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요. 한국의 유명 셰프들을 고용해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었죠. 모든 식재료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김치나 고추장까지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선수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죠. 동시에 우리 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아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김민수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아직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준비 덕분에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올림픽 기간 중 파리 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시위대는 아니었지만 일부 시위대가 선수촌 근처까지 몰려왔고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혹시 테러 위험이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불안해하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때 한국에서 온 선수단 관계자들이 또다시 빛을 발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려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다른 국가 선수들까지 안심시키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감동과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한국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후 저는 그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죠. 특히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화질 사진과 영상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 휴대폰 정말 대단해요. 어떤 제품인가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최신 스마트폰이에요. 올림픽 특별 에디션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제공되었죠. 저도 선수들이 휴대폰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기능은 처음 듣게 되었어요. 이 휴대폰은 선수들의 경기 분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었어요. 고속 카메라로 찍은 슬로우 모션 영상은 선수들의 동작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고 AI 기반의 건강관리 앱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심지어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국 선수들과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꼼꼼한 준비성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돕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저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올림픽이 절반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여러 선수들이 탈진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대회 조직위는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한국팀이 앞장섰어요.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조끼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개발한 특수 쿨링 조끼였어요. 이 조끼는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거였죠.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자국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죠. 올림픽은 경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메달 획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참된 가치라는 걸요. 저는 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대단함입니다. 그들의 준비성,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제 게시물은 예상 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고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 한국의 모습에 감동받은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이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 규모 144명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선전을 펼치며 12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6위를 기록 중이라고 해요. 이는 당초 목표로 잡았던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 거죠. 심지어 금메달 2자릿수 획득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듣고 나니 한국팀의 준비성과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적은 인원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이런 관심은 단순히 올림픽에서의 경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나라의 다른 면들도 궁금해졌거든요. 특히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이 사용한 장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사용한 갤럭시 Z 플립 5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은 AI 및 실시간 동시 통역 기능을 탑재한 최초의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이런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4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세계 최고 선수들이 직접 찍는 역사적인 순간의 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모델로 섭외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이런 관심은 단순히 올림픽에서의 경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나라의 다른 면들도 궁금해졌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죠. 선수들의 부상 없이 무사히 남은 경기들이 치러지길 바랄 뿐이에요. 이번 올림픽은 한국이 있어서 다행인 올림픽인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소피아 뮬러님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고 여러모로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활약이 빛나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네요. 한국에 방문하시면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